그럼 이 값, 1836 이게 1이라도 달랐다면 안정적인 원자가 존재할 수 없어서 지금의 우주가 될 수 없었다든지 이러한 여러 물리적 상수들이 있어요. 왜 하필 1836이냐 이거죠. 요거 하나만 작았어도 우리 우주가 이렇게 안 생겼다는 겁니다.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두디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크레이지한 주제를 선정하셨는지요? 예, 크레이지하다. 저희 하는 게 좀 그런 게 많죠. 몇 달 전에 그 존 다이슨이라는 그 기후과학자가 그 클라이밋 커스모스라는 그 웹진에다가 다중우주에 관한 그 가장 미친 이론 10가지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 다중우주 이론이 10개가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다중우주라고 다 같은 다중우주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과학자들마다 이런 다중우주라는 개념을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저희가 영상으로도 다룬 그 여러 이론들도 여기 많이 등장해요. 그 다세계 해석, 그리고 뭐 홀로그래피 원리, 순환우주 이론, 그리고 뭐 에크파이로틱 모델 등 참 많은 이론들이 그 다중우주 이론으로 소개되고, 심지어 그 시뮬레이션 우주도 여기서 이제 다중우주론 중 하나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닉 보스트롬의 그 시뮬레이션 가설이 다중우주 이론에 속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시뮬레이션 이론이 왜 다중우주 이론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일단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시뮬레이션 가설 이 자체는 이게 본래 뭐 다중우주 이론으로 개발된 건 아니죠. 하지만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 시뮬레이션 가설은 이게 본질적으로 여러 개, 사실상 뭐 무한히 많은 가상현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론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즉 그 하나의 원본 현실에서 수천, 뭐 수만 개, 뭐 수억 개의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그 하나의 물리적 현실은 아니지만 매우 많은 수의 그 논리적인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결국엔 다중우주와 다를 게 없는 개념이 되지요. 또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또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 우주편에서 얘기했듯이 시뮬레이션 안에 또 시뮬레이션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또 시뮬레이션이 있을 수 있고 계속 그 닉 보스트롬이 그 자연주의적 신개보학이라고 그 이름 붙인 거 아닙니까? 그 이것도 계층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다중우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직적 구조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다중이니까, 여러 개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의 특징상 사실 얘가 각 시뮬레이션은 고유한 법칙과 또는 그 초기 조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뮬레이션은 그 실제의 현실 세계와 거의 똑같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어떤 시뮬레이션은 뭐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우주를 구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마치 다중우주 이론에서 각 우주마다 물리 법칙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그 병렬 우주 개념과도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중우주 이론에서 이제 흔히 등장하는 그 이제 인류 원리, 여기와 연결짓기도 하는데요. 시뮬레이션 우주와 인류 원리. 지난번 그 다중우주의 외계 존재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인류 원리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예. 그 사실 이 인류 원리라는 것을 뭐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우주가 생명체, 특히 이제 우리 인간과 같은 지적 존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관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철학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요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풀어보자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조건들, 뭐 가령 뭐 여러 가지 물리 상수, 뭐 중력의 세기, 우주 상수, 암흑 에너지 같은 이런 것들이 마치 그 생명을 허용하도록 아주 정밀하게 설정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우주가 그렇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만약 이게 조금이라도 달랐다 그러면은 애초에 우리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반드시 우리 같은 관측자를 허용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일종의 재기적인 사실에서 출발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가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결국 무수히 많은 그런 그 가상 우주 중에 관측자, 우리 같은 생명체, 이런 생명체가 나타난 우주에서만 관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이런 관측자 편향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번 편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인류 원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먼저 약한 인류 원리는 우주가 뭐 특별히 생명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이 관측 가능한 우주가 생명에게 우호적인 조건을 갖는다는 거는 게 당연하다는 관점이에요. 이거는. 그 생명체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은
우주를 관측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존재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관측하는 이 우주는 당연히 그 생명에게 적합한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반면 이 강한 인류 원리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우주가 이게 단지 그냥 생명을 허용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명을 탄생시키거나 이런 관측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미세하게 조정되었다는 더 강력한 주장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주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목적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한 신의 존재 또는 의도된 설계, 일명 지적 설계, 이것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인류 원리가 다중우주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 우주가 우연이 아니라 마치 생명체에게 매우 정교하게 맞춰진 듯한 이른바 그 미세 조정, 그 파인 튜닝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특정한 물리적 값, 예를 들어서 아주 조금이라도 더 크면은 우주는 다시 수축했을 것이고, 아니고 만약에 그 조금이라도 더 작았으면은 우주가 너무 빨리 팽창해서 은하가 형성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우주의 평탄성이라든지, 또 전자의 질량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달랐다고 하면은 그 전자와 양성자의 비율이 그 1대 1836인데, 그럼 이 값 1836 이게 1이라도 달랐다면 안정적인 원자가 존재할 수 없어서 지금의 우주가 될 수 없었다든지, 이러한 여러 물리적 상수들이 있어요. 왜 하필 1836이냐 이거죠. 요거 하나만 작았어도 우리 우주가 이렇게 안 생겼다는 겁니다.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우주가 생명을 허용하도록 정교하게 조정된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크게 주장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먼저 우리 우주는 어떤 초자연적 존재나 아니면 신이 특별히 설계했다는 그 종교적, 목적론적, 설계론적 주장입니다. 이게 앞에서 얘기한 강한 인류 원리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수히 많은 우주가 존재하고 각 우주가 제각기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무수한 우주 중 극히 일부만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을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즉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는 그 수많은 우주 중에 생명이 출현할 수 있었던 매우 드문 조건의 우주라는 겁니다. 저번 편의 주장에서는 저희가 의외로 생명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그 성질이 제각각 다르게 생성된 그 수많은 우주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관측자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특별한 우주일 뿐이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바로 그 다중우주에다가 그 약한 인류 원리를 조합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에는 이 미세 조정이야말로 어떠한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증거, 강한 인류 원리, 이걸로 쓰였지만, 다중우주론이 등장한 이후에는 다중우주가 무수히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한 인류 원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전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가령 수백만 명이 복권을 사요. 그 중에서 당첨된 한 명이 왜 하필 내가 당첨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겠죠. 예, 내가 정말 운이 따봉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무언가 특별히 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단지 그 수많은 그 복권을 산 사람들, 그 참가자 중 누군가는 반드시 당첨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중우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무한히 많은 우주가 있고 그 우주에서 그 물리적 조건과 법칙이 각각 다 달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중력이 우리처럼 제곱의 반비례가 아닌 세제곱의 반비례하는 정말 중력이 약한 우주가 있을 수도 있지요. 중력이 아예 없는 우주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 수많은 우주 중에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우주들도 존재하게 되겠지요. 그럼 생명체는 당연히 그런 우주들에서만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우주 속 생명체인 우리는 당연히 왜 하필 우리 우주가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된 걸까라고 놀라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복권 수백만 명 중에 하나가 된 거와 다를 게 없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인류 원리가 다중우주와 연결되는 그런 핵심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이렇다 보니 강한 인류 원리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목적론적이고 그 신학적인 논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지적 설계를 둘러싼 그 소송과 재판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반면 이 다중우주 이론과 결합한 이 약한 인류 원리는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를 그나마 좀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인 거죠.
그럼 이 약한 인류 원리가 시뮬레이션 이론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무한히 많은 우주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미세하게 조정된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것도 뭐 똑같이 시뮬레이션 가설에 적용할 수 있죠. 무수히 많은 시뮬레이션이냐 무수히 많은 우주냐 같은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 무수히 많은 시뮬레이션 중 생명이 생기고 문명이 진화할 수 있는 조건의 시뮬레이션에서만 우리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가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사실은 결국 무수히 많은 가상 우주 중 관측자, 즉 우리 같은 생명체가 나타난 우주에서만 관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관측자 편향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지요. 무슨 말장난 같은 느낌도 들지만 또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도 같은데. 사실 말장난 맞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우주가 생명 친화적인 이유는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증거도 아니고 반증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과학적 원리도 아닐 뿐더러 더군다나 강한 인류 원리 이거는 더더욱 반증 불가능한 그 악명 높은 그 지적 설계를 도출하는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인류 원리 관점을 떠나서도 이 시뮬레이션 가설을 그냥 다중우주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현실 우주, 즉 최상의 우주가 있어요. 그 속에는 무한히 많은 가상 우주들, 즉 시뮬레이션 우주를 생성을 합니다. 그럼 각각의 가상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적 설정과 조건을 갖춘 병렬 우주가 돼요. 평행 우주가 되고 그 무수한 가상 우주 속에서 관측자들이 출현하는 우주가 존재하고 우리는 이제 그중 하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관측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개념이 바로 그 다중우주의 구조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가설은 흔히 다중우주 논의의 일부로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중우주 이론 속에서 시뮬레이션 가설을 또 연결을 시키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미세조정 문제, 파인 튜닝 문제를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무수히 많은 시뮬레이션 중 일부가 우연히 생명에게 적합했기 때문에 왜 저러한 물리상수나 조건들이 우리 생명에게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도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딱 걸려들었다는 거 그거밖에 안 되는 얘기인데 복권당점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치명적인 한계는 검증 불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속에 진짜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러면 그 상위의 현실 세계를 관측한다거나 시뮬레이션의 외부로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가능하다고 몇몇 학자들이 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긴 있죠. 하지만 사실 그거 아직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것도 다중우주와 마찬가지로 무한한 가능성을 상정하기 때문에 구체적 예측력이 부족하고 반증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엄밀한 과학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죠. 결론적으로 시뮬레이션 가설이 다중우주 이론 중 하나로 언급되는 이유는 무한히 많은 시뮬레이션 우주의 존재를 전제하고 각각의 우주가 서로 다른 조건과 법칙을 가질 수 있으며 관측자 편향 논리로 우리 우주의 미세조정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가설은 그 자체로 이제 명백한 다중우주 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이런 다중우주 논의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그런 하나의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철학적 해석에도 가까운 거죠. 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작자 자체가 철학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시뮬레이션 이론이 등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론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프랭크 티플러의 오메가 포인트 이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인류 원리나 다중우주와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이론과 다른 여러 다중우주 개념은 저희가 다음에 기회 되면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시뮬레이션 우주와 다중우주 그리고 인류 원리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